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지금 알아야 할 안보 이슈를 선별해 정밀하게 묻고 명쾌하게 풀어봅니다. 우리 안전과 평화를 다지는 시간 디펜스 프라임 조수빈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강경 발언을 연달아 내고 있습니다. 직접 서해 북방 한계선 문제를 거론하면서 무력 행사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자, 우리 군도 전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프라임 이슈는 압도적 대응 타격, 대량 응직 보복 체계입니다. 네, 양욱 박사님, 올해 들어서 김정은의 언사가 아주 사나워졌습니다. 유사시 염토 점령 같은 발언, 그전에도 발언이 거세긴 했지만 수위가 훨씬 더 높아졌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서해 북방 한계선을 유령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죠. 기습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걸까요? 정확히는 작년 말, 그러니까 2023년 12월 말에 있었던 당 중앙위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북 관계가 이제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가 아니라 네. 적대적 두 국가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주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얘기 좀 섬뜩한데요. 영토 완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영토 완정. 예, 그러니까 영토를 완벽히 정복한다. 이거는 이제 무력 적화 통일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즉 북한하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게 통일 전선 전술.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사실은 이제 뒤에서는 어떤 공격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아주 전면적으로 적대성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올해 그 1월 중순에 최고인민회의 그 14기 10차 회의 여기에서는 배나 비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자, 군사 분계선에 수많은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의 NLL, 즉 북방 한계선을 두고 불법, 무법의 경계선이다. 유령선이다.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자, 한마디로 이게 우리 안 지키겠다. 네, 그렇죠. 네. 그냥 이건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은 거다. 우린 상관없다. 우리는 상관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서해 5도에서 도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말로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 올해 초에, 그러니까 2024년 초에 최초 도발이 해안포 사격이었습니다. NLL 인근에서. 실제로 그랬고, 그 다음에 가장 또 최근에는 그 2월 중순에 바다수리 6이라고 하는 대함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데 말이 그냥 시험 발사가 아니라 검수 사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자 이제 서해 5도 지역에다가 바다수리 6 대함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대함 미사일로 우리의 해군 함정 이런 것들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겠다라고 위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제 우리가 총선이 한 50일 남았잖아요. 그래서 더 이러는 건지. 그러니까 한미 당국이 이전에도 선거 앞두면 좀 이런 양상은 있었으니까 비슷하게 보는지 더 좀 묵직하게 보는지 궁금하거든요. 양 박사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어떤 그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 심상치 않은 거죠.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올해 초 1월 9일 날 한미 안보 라인에서는 DMZ 관련된 어떤 도발 관련된 논의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2월 6일에는 미국의 브루스 클링너 이제 헤리티지 재단의 선임연구원인데 북한이 이제 DMZ 일대에서 전술적으로 이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시다시피 이제 순항 미사일 무슨 미사일에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못된 우가 빠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어떤 정치적 이벤트 시기에는 당연히 그렇게 했어 라고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3월 달에 보게 되면 저희가 뭘 하죠?
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을 FS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컨텐츠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위기를 좀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한국형 삼축 체계를 한번 짚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는 그 중에서 킬체인하고 미사일 방어 체계를 알아봤는데요. 오늘이 이제 최종 수단인 대량 응징 보복 체계 요거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좀 길어요. 길고 무서운 이름이에요. 대량 응징 보복 체계. 이게 작동을 하게 되면요. 한국형 삼축 체계는 어떤 식으로 이제 북핵 미사일 공격에 대응을 하게 됩니까? 킬체인, KAMD, KMPR 이렇게 순서로 나가는데 자 일단 볼게요. 적이 우리를 먼저 막 때리려고 준비를 해요. 야, 저 정도 됐으면 이제 저거는 100% 공격할 의사다라고 하고 그거를 없애는 거예요. 그 공격의 원천을 없애버리는 게 이게 킬체인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되려 우리를 선제 타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킬체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킬체인을 수행을 했어요. 근데 킬체인을 수행을 하다도 사실은 북한이 갖고 있는 수많은 미사일 발사대, 그다음에 장사정포 이거 다 제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여기서 필요한 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미사일로 미사일을 잡는다. 이거 날아오는 총알을 내가 총을 꺼내서 겨눠가지고 쏴서 총알을 맞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날아오는 미사일을 직접 탐지해서 부딪혀서 잡는 그런 능력까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미사일 방어 체계들이 이제 배치가 되는 거고 그래도 아마 한두 발 정도 대한민국에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미사일 한 발이라도 떨어지면은 우리는 너희의 지휘부를 전부 절멸시켜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체계 KMPR. 적의 무슨 국민들까지 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너희가 사라질 수 있어. 이런 식의 공격이 아니라 KMPR은 북한 노동당 수뇌부만을 제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잘못된 것들을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제한된 개념이에요. 주민과 정권을 분리한다. 이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적으로 북한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거든요. 그렇다면요. 앞에 우리 영토에 단 한 발의 미사일이라도 떨어졌을 때 제압을 한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먼저 핵 도발이 있은 다음에 따라오는 전술이겠네요. 사실 저희가 그런 거리주의 국가의 어떤 빠른 핵 WMD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면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과학기술군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을 또 저희가 동맹이라는 것으로 커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런 대량 응징 보복 체계를 충실하게 가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믿어야지만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권투를 둘이 한다고 봐요. 잼만 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 잼만 때리는 거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훅도 때리고 어퍼컷도 때리고 이제 바디도 때리게 되면은 내가 뭘 때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무서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물리적 타격뿐만 아니라 전자전이나 사이버전 같은 어떤 비물리적 타격 체계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영역화시켰고 또 다동화시켜서 이거를 실시간대에 맞춤식으로 이렇게 잘 엮어서 융복합해서 한다면 시너지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첨단 과학기술이라는 기치를 내걸었고 이거는 국민들께서 전폭적인 신뢰를 해주시면 바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들어보니까 엄청난 전력인데 이게 우리만 있는 거야 하면 다른 데도 있어요? 대량 응징 보복은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왜 그 미국 대통령 걸어다닐 때 보면 뉴클리어 풋볼이라고 그래서 자 뭐 이렇게 막 뭐 가방 같은 거 있죠 막 단추는 그렇죠. 안구를 인식해가지고 해서 대통령이 확인이 되면 뭐 버튼을 누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영화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영화에 그래서 많이 표현이 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대통령을 인증하는 수단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응징 보복이 되려면 뭐냐면은 사실은 지휘부가 싸그리 소멸되고 나서도 적에게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핵심적인 수단이 뭘까요? 잠수함. 그래서 지상에 막 아무리 공격이 강하고 해도 물속에 있는 잠수함 공격을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자력 추진 잠수함 안에 이제 이렇게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Letters of Last Resort라고 그래서 이제 소위 최후의 수단 편지. 자, 총리가 각 잠수함 항장에게 이제 이 편지 써가지고 해서 이 명령을 내려놓는 사전 내려놓은 다음에 국가의 어떤 이 보복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그럼 이제 그 함장들이 핵 버튼 누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뭐 3손 옵션 이라는 게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3손 옵션? 예.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자, 이스라엘이 이제 야 이거 망해서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 자 자동적으로 아랍 국가를 향해서 핵을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렇게 해서 거기를 섬멸시킨다. 특히 그 무슬림들이 굉장히 소중해하는 그 성지들까지 종교 성지까지 공격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들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찌 보면 좀 선을 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킬체인 KAMD 같은 것은 그러니까 실제 적이 공격하는 능력을 무력화시키거나 날아오는 걸 방어를 해서 못하게 만드는 거죠. 상태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거부적 억제하고 있습니다. 예. Deterrence by denial.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야 너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보복을 해서 너희는 엄청나게 아플 거야 라고 우리 마치 애들 혼낼 때 너 이거 하면은 떼찌야 하는 그것이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응징적 억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하지만은 이런 응징적 억제가 힘을 발휘하려면 사실은 능력이 굉장히 강력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지금 제가 언급한 나라처럼 핵 무기를 쓰는 나라 이런 데는 응징적 억제가 확실하게 되는 거고 사실 우리는 핵 무기를 쓰지 않고 응징적 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부족한. 약간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엄청난 과학기술 능력으로 지금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그럼 핵에 있어야지 이런 체계가 가능한 거니까 뭐 언제부터 그럼 이런 전략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이제 전 세계가 냉전 시대로 돌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핵이 본격화되면서 핵전쟁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953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뭐 소련의 위성 국가들이 어떤 공격을 그 뭐랄까 양해 관계없이 하게 된다면 바로 우리가 이제 보복을 어마무시하게 해버리겠어라고 한 게 이제 대량 보복 전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1960년도 가게 되면은 크롬돔 작전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이어져서 시행이 됩니다. 이게 좀 지금 우리 현상하고 좀 이렇게 좀 참조할 만한 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 결과 뭐냐면 이제 그 소련의 핵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 본토에서 이제 B-52 폭격기들이 이제 발진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유럽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멀잖아요. 그렇죠. 공중 급유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리피어를 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소련 국경 근처를 초계 비행하다가 적이 핵 공격을 하게 되면 바로 어마무시한 수소 폭탄으로 투하해서 보복을 해버리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1960년부터 68년까지 이제 이 작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냉전이라는 것들이 이제 핵무기에 의해서 이제 상징화되는데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이클링을 잘 보게 된다면 우리도 여기서 어떤 뭐랄까 좋은 해법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몇 번 짚어봤었는데 북한이 땅굴 같은 거 뭐 지하에 뭘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응징 보복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름도 잘 져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국토 요새화. 전국토의 요새화를 하면서 뭐 지금 추정하는 걸로 6천에서 7천 개라고 하는 더 많겠죠. 땅굴을 다 그 지하실을 다 파버려요. 근데 그거를 기반을 다 화강암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강력한 어떤 무기 체계가 뚫지 못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 그리고 또 밑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걔네들의 어떤 생존의 목적은 정권을 유지하는 어떤 지도부잖아요. 걔네가 탈출할 수 있는 뭐 고속도로도 밑에 깔려 있다. 밑에? 예, 300m 이상 뭐 있다라는 것이 이제 황장갑 전 이제 비서가 와서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어떤 지하 세계를 만드는 것은 약자가 강자를 상대하는 어떤 여태까지 역사적인 어떤 보편적인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이렇게 위력이 큰 어떤 탄두를 가진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잼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저것 다 갖고 있어요. 훅, 바디, 그렇죠. 어퍼컷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사일이 그래서 중요하군요. 이렇게 그 지도부가 어디에 숨었을지 모르는데 그것까지 다 타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고위력 탄도 미사일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탄도 미사일이 돼야지 엄청나게 큰 중량이라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목표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뭐 현무 4 아니면 현무 5와 같은 대형 고위력 탄도 미사일을 지금 이제 실전 배치를 했는데요. 결국 우리가 핵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질량의 무기로 공격을 해야 적의 지하 시설물 같은 것들을 구축할 수 있다. 혹은 질량의 무기? 질량이 엄청난 질량의 무기. 그래서 슈퍼 벙커 버스터라는 12톤짜리 폭탄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그게 뭐냐면 거의 콘크리트 지반을 60m를 파고 들어가고 연약 지방 같은 거 200m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터지는 폭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워낙 무게도 무겁고 길이도 길다 보니까 이 폭탄은 폭격기가 아니면 안 들어갑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이제 그런 폭격기를 운영할 수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냐?
야 이거를 미사일에 넣자. 예. 근데 특히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미사일 요때 2010년 요 시기만 하더라도 미사일 제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미 미사일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점차 제한이 풀어지면서 그러면서 엄청나게 크고 센 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현무 4 같은 경우는 뭐 한 수톤, 한 뭐 최소한 2, 3톤 이상, 4톤까지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자, 그다음 현무 5는 무게가 그것보다 훨씬 더 무겁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아직 우리 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추정 정도에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추정이라고는 하셨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고위력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한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조금 더 짚어볼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 얘기가 있는지? 현무 5 같은 경우는 탄도 중량이 8에서 9톤이라고 합니다. 아까 4톤도 대단한 건데 8에서 9톤이라고 이제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탄도 중량에 따라서 3,000km까지 간다고 하고 또 이제 100m까지 뚫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 벙커를 무력화시키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르면 2026년도까지 이제 그 전력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 시리즈로 한번 조금 이제 짚어봐야겠네요. 어느 게 더 우위가 있다는 것보다는. 예. 이게 뭐 작전 보안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게 뭐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현무 시리즈는 크게 이제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무 2 뭐뭐뭐 하는 것들은 이게 이제 탄도 미사일이고요. 현무 3, AB 뭐 이렇게 나가는 것들은 이제 탄도 미사일 아니요 순항 미사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탄도를 좀 크게 더 하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다영역화 하려고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까지 멈추고 전략적 모호성을 가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북한 벙커를 무력화할 수 있는 벙커 버스터 좀 이제 앞에서 짚어보긴 했었는데 미 공군에는 어떤 무기 체계가 있습니까? 벙커 버스터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GBU 28이라고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재밌는 말씀 드리면은 미군이 이제 쓰던 포들이 있어요. 이제 구형 포들. 구형 포들이 무슨 말인고 하니 이제 대포 포열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단단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포열을 버리는 거를 그냥 잘라서 그걸 폭탄을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 벙커버스터의 시작이었고요. 그것을 뛰어넘는 엄청난 무기가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슈퍼 벙커버스터라는 별칭의 슈퍼 벙커버스터. GBU 57이라고 하는 Massive Ordnance Penetrator라는 폭탄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요, 한 발이 거의 13톤 정도에 이릅니다. 그 안에 이제 폭탄 한 2톤 정도 들어가 있지만 나머지는 뭐냐면 질량으로 뭉개는 거죠, 그야말로. 망치를 엄청난 커다란 망치로 때려 넣듯이 질량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여기에 이걸 운용할 수 있는 것은 딱 세 기종의 항공기밖에 없습니다. B-52, B-1, B-2 미국의 전략 폭격기 3총사들이 이것을 운용하고 있고요. 김정은이 이 B-1만 온다고 그러면은 막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B-1에 이 슈퍼 벙커버스터가 실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지하에 들어가 있어도 그걸로 딱 때리면은 그냥 눌러지게 되기 때문에 잠 못 자고 막 그러는 그렇죠. 사실은 뭐 김정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벙커버스터 언제 처음 등장한 걸까? 양욱 박사님이 방금 답을 말씀해 버리셨는데 딥하고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폭탄으로 지진을 일으켜라. 지하 관통폭탄 벙커버스터의 역사는 바로 이 문장에서 출발합니다. 벙커버스터의 원조격인 지진폭탄의 개념을 처음 창시한 사나이, 영국의 항공공학자 반스 월리스를 만나볼까요? 제2차 세계대전 초창기, 독일군은 주요 군사시설물을 지하화하기 시작합니다. 연합군의 항공폭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영국이 주도한 연합공군은 500파운드 무게의 폭탄을 수만 발씩 연속 투하했지만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폭탄을 떨어뜨려도 지하 깊숙이 자리한 표적을 타격하기엔 역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영국에서 반스 월리스라는 이단아가 등장합니다. 본래 항공 엔지니어였던 반스 월리스는 초대형 항공폭탄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요. 초대형 폭탄을 땅속에 박아넣어 지진을 유발하면 아무리 단단한 구조물도 허물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이것이 바로 세상에 처음 등장한 지진폭탄의 개념입니다. 1943년 3월 16일 영국군은 반스 월리스가 설계한 폭탄을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독일군의 전기 공급 시설인 수력 발전소 댐 폭파에
신형 폭탄을 쓰기로 한 건데요. 이 폭탄은 생긴 것부터 남달랐습니다. 무게는 4톤. 모양은 드럼통처럼 생겨 땅에 떨어지면 통통통 굴러갈 수 있게끔 설계됐죠. 영국 공군은 상공 180m, 시속 400km로 나는 전투기에서 전기 모터로 분당 500회의 역회전을 주며 폭탄을 투하합니다. 폭탄은 댐으로부터 약 400m 앞에 떨어졌는데요. 빠른 속도로 목표 지점까지 굴러가 결국 댐 벽을 폭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독일군의 전기 공급을 끊어버린 이 폭탄은 물수제 비뜨기의 원리를 본따 설계됐는데요. 돌에 강한 회전을 주어 던지면 수면에 충돌할 때 반발력에 의해 위로 튀어오르게 됩니다. 돌이 튕김을 반복할수록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수면 위로 미끄러지듯 이동하게 되죠. 바로 이러한 원리를 응용해 빠른 속도와 강한 회전력의 폭탄을 만들어낸 겁니다. 댐 폭파 작전이 성공하며 반스 월리스는 또 다른 신형 폭탄 설계에 들어갑니다. 폭탄의 이름은 톨보이. 길이 6.4m, 직경 94cm, 무게 5.4톤의 톨보이는 폭약의 양만 내도 2톤이 넘는 위협적인 무기였죠. 톨보이는 2차 대전의 중요 전투 중 하나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처음으로 실전 배치되어 독일군의 지하 수송 터널을 파괴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강화 콘크리트로 지어진 잠수함 기지, V2 로켓 발사 기지 등 독일의 주요 군사시설을 연이어 파괴합니다. 또한 비스마르크급 전함 티르피치를 격침해 독일군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 놓았죠. 톨보이를 계기로 지진 폭탄의 위력을 확인한 반스 월리스. 그는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2차 대전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폭탄인 그랜드슬램을 개발한 겁니다. 길이 7.7m, 중량 10톤, 폭약 6톤의 그랜드슬램은 투발 시 폭탄이 표적에 도달할 때의 자유 낙하 속도가 음속에 가까운 마하 0.94에 이를 정도였죠. 톨보이 폭격도 견뎌냈던 독일의 육상 철교마저 그랜드슬램 한 방에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2차 대전 중 투입된 그랜드슬램은 총 41개. 주로 교량과 항구의 고가다리를 폭파하는 데 사용됐다네요. 1945년 4월 25일 그랜드슬램은 또 한 번의 놀라운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히틀러의 별장 중 하나인 베르크호프를 타격해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건데요. 항공 설비를 단단히 갖춘 국가 원수의 별장도 그랜드슬램의 위력 앞에선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반스 월리스는 지진 폭탄에 대한 수많은 연구 자료를 남겼는데요. 그 자료들은 후배 공학자들에 의해 지하 관통 폭탄인 벙커버스터 개발에 초석이 됩니다. 폭탄 개발로 공을 인정받은 반스 월리스는 1943년 3등급 대영 제국 훈장을 받았으며 1968년 기사 자규에 서임됩니다. 전후에는 본업인 항공 엔지니어로 활동하며 초음속 비행 연구를 계속했는데요. 초음속 여객기인 콩코드 개발에도 커다란 기여를 했다네요. 비상한 재능과 명예를 가졌지만 말년의 반스 월리스는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만든 폭탄의 투하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조종사들에게 깊은 죄책감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전후 보상금으로 받은 1만 파운드를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조종사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도 했죠. 1979년 92세의 반스 월리스는 가슴속에 깊은 회한을 지닌 채 세상을 떠납니다. 쏜살 같은 날개로 지구에서 떠나다라는 묘비명을 남긴 채 말이죠.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네, 북한이 지난 11일 방향 유도 기능을 추가한 신형 방사포탄을 선보였습니다. 서울 불바다 위협론을 꺼내들 때마다 등장했던 무기인데요. 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타격책이 있습니까? 예, 당연히 있죠. 저 K239 바로 천무입니다. 이 천무는 지금 뭐 UAE, 뭐 폴란드 지금 해외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이 우크라이나 전 때 뭐 엄청난 활약을 많이 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 하이마스의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M270 MRRS. 이 MRRS 같은 경우가 이미 그때부터 미국은 이미 한 90년대 이때부터 유도가 되는 로켓탄을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도 사실 이제 이것을 수입해서 쓰다가 국산화를 한 거예요. 차이는 뭐냐면 미국의 그 MLRS는 궤도형을 쓰는데 우리 이 천무는 차륜형, 그래서 이제 트럭 뒤에다가 이걸 장착을 해서 조금 더 빠르게 기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쓸 수 있는 로켓탄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구룡 130mm 로켓도 쓸 수가 있고 130mm면 이제 사거리가 아무래도 조금 좀 줄어들겠죠. 사거리가 조금 더 긴 그 239mm짜리 이 로켓, 이 로켓이 유도가 있고 무유도가 있고 그래서 유도 방식 로켓은 진짜 정확히 정해진 GPS 좌표에
딱 그 점에 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80km 정도 있는 떨어진 표적을 정확하게 때려서 공격을 할 수 있다. 사실 군단급에 있어서는 엄청난 화력 체계가 되는 것이고요. 네. 특히나 뭐 이 정도 능력이라고 한다면 힐체인 작전부터 시작해서 뭐 제한적이지만 KMPR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 천무가 이제 수출이 잘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외국에서 왜 이렇게 좋아해요?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그 효과성을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이게 2022년 6월 23일 날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미국 육군으로부터 인도를 받았거든요. 하이마스를요. 하이마스가 이제 대활약한 전투가 있어요. 이게 좀 알려지지 않은 건데 2023년 이제 작년 8월에 그 우크라이나 동부에 도네츠크 주가 있는데 그게 우르자이네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러시아군하고 이제 우크라이나군 한바탕을 합니다. 기발하게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군 그 연안장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기발한 방법을 써먹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대량으로 가게 되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찰제 규모의 한 뭐 중대 규모를 그 장애물 지대로 이렇게 쭉 보내요. 보내면은 러시아군이 이제 포를 쏠 거 아닙니까? 그럼 포진을 파악을 미리 들여보낸 적재봉신 작전부대나 드론을 통해 가지고 파악을 해요. 동시에 공격합니다. 정찰대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엄호하고 있는 데는 FPV 드론과 포병, 그다음에 그 뒤쪽에 있는 80km 후방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의 포병, 그다음에 지휘소, 탄약고 등을 하이마스로 이제 일망타진해버린 거죠. 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하이마스가 유도 로켓탄으로 84km까지 가는데요. 이게 6발인데 축구장 6개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발사 후에 20초 만에 이제 이동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재병협동 전투의 게임 체인저인데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천무가 이거보다 능력이 더 좋아요. 진짜요? 네, 사거리는 이제 비슷한데 뭐가 틀리냐면 탄약 운용 능력이 2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실시간 사격 통제 체계가 완전 디지털 돼 있어가지고 이게 16초 만에 사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운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저희가 다양한 어떤 수단을 갖고 있을 때는 이제 시너지가 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천무가 국제사회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참 무기의 세계가 끝도 없네요, 진짜. 그 공군력을 좀 짚어볼게요. 공군력이 적의 공격에 신속 대응할 때 가장 뭐 중요한 전력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공군 쪽이 대량 응징보복 그 타격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자, 일단 우리가 뭐 엄청나게 큰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전투기는 다 대량 응징보복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KGB 같은 그 국산 이 유도 폭탄 이런 것들을 장착 가능한 심지어 FA-50 같은 그 우리 경전투기라고 얘기하지만 여기도 충분히 그걸 장착해가지고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F-35 같은 경우는 JDAM이라고 그러는 GPS 정밀 유도 폭탄 같은 거를 장착해가지고 해서 정확히 표적을 때릴 수 있고 그다음에 뭐냐면 사실은 평시에도 북한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레이더에 안 잡히니까. 딱 집어넣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북한 이상한 짓 곧바로 해? 그러면 딱 가서 배 딱 열고 폭탄 딱 떨구면 그냥 거기서 김정은 아웃. 이런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력적인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욱 박사님이 얼마나 쉽게 설명을 해주고 싶었으면 본인이 이제 F-35 변신해서 시즌 깔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KF-21 보람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스텔스 성능이 들어간 국산 초음속 전투기라고 하는데 2026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전 배치된다면 어떤 위력을 갖게 될까요? 스톰 섀도우라는 그 미사일이 있어요. 순항 미사일인데 작년 12월 26일 날 흑해함대에 대형 상륙함인 노보체르카스크 함을 격침시켰습니다. 그게 막 SNS 난리가 났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 운영거리가 이제 그 수출용을 250km로 이제 한정이 됩니다. 30-40m로 떠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결국에는 목표의 1m에 비껴나지 않는 정도 정확도 갖고 있기 때문에 레이더에 탐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흑해함대의 자존심이 다시 한번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 타우러스 미사일이 뭐 도입을 이미 있는 것도 있고 이제 개량화되면은 이거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거예요. 우선 운영거리가 500km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 콘크리트 6km까지 뚫을 수 있는 더 뚫게 되겠죠.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그 스텔스 기능과 이 장거리 기능과 그다음에 핀포인팅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합류가 된다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관할하고 내가 탐지할 수 없는 지역에서 무언가 날라오는 겁니다.
그것도 30에 40m 날라온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발언이 사나워질 법도 하네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상에서의 행동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번 해군 쪽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해군 쪽 대량 응징 보복 타격 체계 어떨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대형 함정들, 특히 이제 뭐 이지스함, 세종대왕급 뭐 이지스함이라든가 기타 전력들이 배치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이 함정 안에 VLS, 그러니까 수직 발사관, 그러니까 미사일을 막 수직으로 해서 쫙 쌓아놓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운용하게 되면서 바로 이 수직 발사관에 함대지 순항 미사일들을 장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뭐 현무 3 계열의 그런 순항 미사일들이 이런 커다란 구축함에 혹은 물속에 들어가는 잠수함에 이렇게 장착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이러한 그 전력을 가지고 뭐 꼭 북한 영해까지 안 들어가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해상으로 나가서 뭐 일본 쪽에 붙어서 한참 북쪽에서 북한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각도를 통해서 여러 개의 순항 미사일들을 발사를 해서 뒤에서 공격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하는 각도로 때리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사실은 이제 이게 해군함에서 이런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굉장히 먼 거리를, 예상하지 못하는 먼 거리를 가서 그 먼 거리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공격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장점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지스 구축함 가운데 정조대왕함 그 진수식 제가 사해봤었거든요. 오. 이게 또 오래 취역한다고 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게 만약 실전에 배치되면은 이제 우리 대북 대응 체제 어떤 능력이 더 좋아질까요? 사회 보셨으니까 엄청 크죠. 엄청 커요. 이게 세종대왕급 그 7,600톤급보다 한 600톤이 커요. 세종대왕급보다 크기 때문에 대왕함은 뭐냐면은 더 많은 무기 체계를 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만 소통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함대지 순항 미사일, 한도 미사일 유격 시스템,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통합 소나 체계와 연동된 장거리 및 경호대 등이 이렇게 포함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정조 대왕함은 독자적으로 이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그다음에 KMPR 등은 삼축 체계를 모두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적시적절하게 적의 심장부 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우리의 자산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육군이 지난 1월에 아주 그 김정은 입장에서 무시무시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지도부 제거 작전, 한미 연합으로 실시가 됐는데요. 어떤 작전이었습니까? 지도부 제거 작전도 아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량 응징 보복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대량 응징 보복이 뭐 일반인들을 함부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적의 지도부를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특수 작전 부대를 투입을 해서 지도부 제거 작전을 실시하는 그런 양상이 나오는 거고, 결국은 감시를 해가지고 위치를 특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곧바로 그 정보를 받아서 시간 제한된 타임 프레임 내에 적지의 침투에 들어가서 지역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적 수뇌부를 제거하는, 자, 이런 작전을 하는데 이게 거의 사실 이게 병력이 직접 투입해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미사일 떨구는 거와는 또 완전 차원이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뭐 실제 뭐 빈라덴 사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테러 제거 지도자들을 제거해 본 경험을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군도 많이 뭐 그래서 이제 그렇죠. 여기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사커라고 그래서 미국 특수전사령부에서 한국에 파견한 조그만 지역사령부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이 1년 360일 상주를 하면서 그런 미군과 대한민국 특전부대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 육군 특수부대와 한국군의 뭐 특수임무단이 같이 이제 뭐 체포조나 이런 것들을 꾸려가지고 들어가서 체포를 하고 저항하면 결국 사살해야죠. 자, 이런 식의 훈련들을 실시하는 것인데 이 능력이 사실은 이전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건 침투 능력이 중요한데 침투 능력을 최대한 하고 그다음에 침투에 들어가서도 은밀하게 작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워내서 그런 노하우를 사실 미국이 굉장히 많이 전수받고 있다. 일단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헬기 얘기가 마침 나왔어요. 좋은 헬기를 도입할 예정이라고요. 이런 KMPR은 뭐냐면 틈이 있어야 못을 박는 게 아니고요. 못을 박으면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KMPR 자산인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못을 날카롭게 해야죠. 그 날카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헬기라는 겁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지금 현재 보잉사의 CH-47ER과 록히드 마틴사의 CH-53K가
이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뭐 재원을 정확히 말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양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안전성 있게 이제 침투를 해야 되잖아요. 퇴출도 해야 되고요. 이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첨단 레이더는 달릴 거고요. 그다음에 야간 항법 장치, 그다음에 저게 어떤 방공 체계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자장비라든가 아니면 쏘았을 때 그런 것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뭐랄까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몇십 명 단위로 이렇게 태울 수 있는 수송 능력과 또 특수작전부대가 뭐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걸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적진에 가서 소형 전술 차량이나 ATV 같은 거 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수송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고려가 되고 있고 우리의 몫을 더 날카롭게 하고 있다. 예,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수송 체계도 단일종으로 가면 안 돼요. 왜냐면은 지형과 여건, 즉 우리가 말하는 뭐 매트 TC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보완. 그렇죠. 서로 보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 다종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개량형된 UH-60이라든가 MC-130 수송기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과 함께 새로 도입되는 것들이 잘 융복합해서 쓴다면은 네.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못을 더 날카롭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두 분한테 너무 고마운 게 저는 사실 비전문가라서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듣는 부분도 많은데 너무 비율을 찰떡같이 해주시니까 네. 그 디펜스 프라임이 나날이 인기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형 삼축 체계 중에서 압도적 타격으로 제압하는 대량 응징 보복 체계를 좀 알아봤습니다. 야, 이것만은 정말 중요하다.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요? 예, 일단 사실 대한민국 이미 굉장히 훌륭한 타격 체계를 다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화력 덕후의 국가입니다. 특히 그래서 자, 이런 화력 강국인데 이 KMPR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 수뇌부가 어디 있냐, 어디를 어떻게 때려야 되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 그러니까 결국 무차별 응징이 아니라 네. 적 지휘부만을 골라내서 제거하기 위해서는 아이스타, 그러니까 인텔리전스 서바일런스 타겟 오퍼레이션, 그 레코네선스, 그러니까 정보, 감시, 표적 벡터 정찰, 이게 거의 동시에 일어나서 이걸 파악을 해야 되고, 자, 그렇게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휘부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서 실행부대를 글로 가게 만드는 이런 의사결정구조, 빠른 인식과 의사결정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먹은 우리 충분히 키웠습니다. 이제 눈을 더 밝게 하고 머리를 더 빨리 움직여서 이 주먹과 눈이 나는 너를 바라보는 순간 너는 이미 죽어 있다. 이제 그런 정도 수준으로 거의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 키워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싶습니다. 우리 조상근 교수님.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삼축 체계를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지금 기묘한 자산이 뭐냐면 아까 이제 모든 군사활동이 감시 결심 대응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자마자 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MQ9과 같은 것들, 뭐 주요 인사들을 이렇게 타격할 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시한적 긴급표적 TST 같은 것들을 바로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이거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제 그 우리를 위해하는 어떤 위협국의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대량 응징 보복 작전에 투입된 특수작전 부대의 생존성을 좀 이렇게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들어가는데 이 친구들이 부상을 당하게 되면 작전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네. 단타로 치고 나와야 되는데 이 생존성을 부과하지 않으면 단타로 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소컴, 미국의 소컴에 의해 있는 특수작전 부대가 대부분 다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식받은 우크라이나의 SSO, 즉 특수작전 부대 아이들도 다 지금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FPV 드론, 레이싱 드론을 자폭 드론 운영해가지고 또 저격수와 연계해가지고 수단까지 가서 작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저희도 하루빨리 이렇게 특수작전 부대가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로 가야지만 네. 그 못이 더 날카로워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 더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그 정보와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그 초연결 네트워크, 그것도 네. 위성 중심의 초연결 네트워크를 하루빨리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북한의 안보 위협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자, 한국형 삼축 체계를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좀 알아봤습니다. 국방 혁신 4.0에 따라서 국방 태세가 더 강화되고 있다는 거 느끼셨을 텐데요. 자, 디펜스 프라임은 앞으로도 우리 군의 안보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릴 겁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국방TV와 국방홍보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